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임상시험 읽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에는 임상시험이라고 적었지만 신약이 개발되는 단계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관련 기사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용어도 정리해보고 각각의 단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실제 사례들을 들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개발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디스커버리 단계, 동물 실험인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 우리말로 하면 전임상 실험을 거쳐서 임상시험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Phase 1, 2,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임상 1상, 2상, 3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FDA approval, 승인을 받으면 상용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용화 후 Phase 4, 임상 4상을 완료하면 한 사이클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나눌 때 그 기업의 첫 번째 후보 물질이 FDA 승인을 받아 판매에 들어간 기업을 커머셜 스테이지 바이오텍, 우리말로 상용화 단계 바이오테크라고 하고 아직 임상, 전임상, 발굴 단계에 있는 기업을 클리니컬 스테이지 혹은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바이오텍, 우리말로 하면 임상 단계 혹은 개발 단계 바이오테크라고 합니다.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은 임상 1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이 2상에 진입할 확률이 약 60에서 70%, 임상 2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이 3상에 진입할 확률이 약 30에서 50%, 임상 3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이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이 약 50에서 60%입니다. 그리고 임상 1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이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은 약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보통 임상 1상을 초기 임상시험, 2상을 중기 임상시험, 3상을 후기 임상시험이라고도 지칭합니다. 하나의 후보 물질이 개발되는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진행 단계가 후기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의 가치는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을 지닌 기업들은 플랫폼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이 각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물질 발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약에 대한 적응증과 타겟을 결정하고 어떤 모달리티를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의 후보 물질들을 스크리닝해서 원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선별하고 골라진 후보 물질의 최적화 과정을 거칩니다. 벌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그럼 용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indication, 우리말로 적응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냥 만들고자 하는 신약의 대상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질병 내에서도 특정한 유전적 돌연변이를 지닌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EGFR exon 20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 이런 복잡한 병명이 그런 것들입니다. 타겟은 신약 후보 물질이 표적으로 삼는 생체 분자를 말합니다. 보통 약물은 어떤 특정 생체 분자에 결합해서 그 분자의 기능을 바꿔놓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타겟은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인데 최근에는 유전자나 RNA를 타겟으로 하는 기술들도 등장했습니다. 항암제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PD-1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PD-1은 머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가 결합하는 세포 표면 단백질 이름입니다. 키트루다는 PD-1에 결합해서 PD-1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항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PD-1은 키트루다의 타겟이 됩니다. 모달리티는 약물의 유형을 뜻합니다. 한국말로는 모달리티가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체, 저분자 화합물, mRNA, 유전자 치료 등이 모달리티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키트루다는 PD-1에 대한 항체입니다. 여기서 항체는 키트루다의 모달리티, PD-1은 키트루다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스크리닝은 원하는 성질을 지닌 약물을 골라내는 방법을 뜻합니다. 보통은 실험적으로 골라내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스크리닝할 대상의 폭을 확 줄인 후에 스크리닝을 하기도 합니다. AI로 이 단계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슈레딩거 같은 기업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단계에서의 후보 물질의 가치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간이 평균 10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슈레딩거가 뿌린 씨앗을 수확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슈레딩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주 길게 보셔야 합니다. 스크리닝 후에도 후보 물질은 보통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 여러 실험들을 거쳐 두세 개 정도의 가장 적합한 성질을 지닌 후보 물질을 추려내고 이걸 원하는 성질을 지니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선도 물질 최적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프리클리니컬, 한국어로는 전임상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내약성, PK, PD 등을 결정하고 임상 1상의 투여 용량 범위와 투여 스케줄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FDA에 IND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물 실험에서는 rodent와 non-human primate 혹은 NHP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rodent는 설치류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냥 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HP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 사람이 아닌 영장류, 특히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FDA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rodent, NHP라고 쓰더라도 투자자들 대상 보도자료에는 그냥 마우스나 rat, 몽키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safety는 말 그대로 안전성을 뜻하고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를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tolerability는 우리말로 내약성이라고 하는데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높은 용량에서도 부작용이 크지 않은 약물이 내약성이 좋은 게 됩니다. PK는 pharmacokinetics의 줄임말인데 약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이 약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물이 몸에서 얼마나 빨리 분해되고 방출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PD는 pharmacodynamics의 줄임말인데 약물을 투여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일컫습니다. 보통 바이오마커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임상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IND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IND라는 것은 Investigational New Drug의 줄임말이고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간혹가다 나노캡이나 스몰캡 주식 중에 FDA가 IND를 클리어했다는 뉴스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쫓아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마치 신약을 승인했다는 것처럼 잘못 읽혀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임상시험 시작했다는 뉴스일 뿐이고 이런 뉴스로 급등하면 보통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IND 승인 말고도 신약 발굴 단계, 전임상 단계의 보도자료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보통 시총이 작은 나노캡 주식들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하고 절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나오는 뉴스로 인한 주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다만 이런 뉴스에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기존에 없던 최첨단 기술을 지닌 기업들이 전임상 단계에서 상장하는 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프로텍 등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을 지닌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경우 전임상 결과, IND 관련 소식 등에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전임상 결과나 임상시험 시작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림은 최근에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업 빔 테라퓨틱스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첫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주가가 11% 급등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역시 상승분이 바로 되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기업이고 첫 임상시험을 시작한 만큼 향후 있을 발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임상일상입니다. 임상일상은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 투여해보는 임상시험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보통 낮은 용량부터 투여를 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한 단계 높은 용량을 투여해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임상일상은 보통 비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합니다. 영어로는 healthy volunteer 혹은 healthy subject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질병 종류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임상일상의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과 내약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밖에 PK, PD, 최대 허용 용량, 권장 임상 이상 투여 용량 및 투여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비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일상의 경우 기능성 엔드포인트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들리셨을 텐데요. 앞서 전임상 부분에서 안전성, 내약성, PK, PD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 생략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허용 용량, 영어로 하면 Maximum Tolerated Dose, 줄임말로 MTD라는 것은 환자가 부작용을 건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 용량을 의미합니다. 권장 임상 이상 용량, 영어로 Recommended Phase 2 Dose, 줄임말로 RP2D는 일상에서 용량을 증가시켜가면서 테스트한 용량들 중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고려해서 이상 용량으로 정해진 용량을 의미하는데 MTD 내에서 결정됩니다. 앞서서 일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RP2D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드포인트는 한국말로 종결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어색해서 그냥 엔드포인트로 쓰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임상시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의미하고 보통 임상시험 시작 전에 정해놓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종류에 따라서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즉 안전성에 대한 목표점과 펑셔널 엔드포인트, 즉 효능과 관련된 기능성 엔드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임상시험의 주 목표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부수적인 2차 목표점을 의미합니다. 보통 임상 일상에서는 안전성 엔드포인트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상 일상에서 도출된 기능성 엔드포인트는 이후 2상, 3상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대개 안전성 확보는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 엔드포인트가 충족됐다고 주가가 반응하지는 않고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안전성 엔드포인트는 보통 중립 이하의 이슈로 간주됩니다. 코호트라는 단어도 자주 접하셨을 텐데 임상시험 환자군 내에서 동일한 스케줄에 따라 투여되는 환자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을 셋으로 나눠서 1mg, 2mg, 4mg을 투여한다고 할 때 각각의 그룹이 하나의 코호트가 됩니다. 투여 방법에 관한 약자들도 임상시험 보도자료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 몇 개만 적어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라틴어의 약자라서 풀어서 써놔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요. 이 중에 영어 약자는 IM, SubQ, IV 정도가 영어 약자입니다. IM은 intramuscular, SubQ는 subcutaneous, IV는 intravenous의 약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임상시험이 Phase 1, 2, 3가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다 보면 Phase 1A, Phase 1B, Phase 1/2 이런 임상시험들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런 뭔지 모를 임상시험들까지 등장해서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런 애들은 뭘까요? 의약품의 모달리티와 적응증이 다양해지고 FDA의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전통적인 임상 1, 2, 3상을 독립된 프로토콜 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서 통합된 프로토콜 하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령 용량을 증가시켜가면서 진행하는 임상 1상에서 RP2D를 결정한 후에 2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새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새로 프로토콜을 만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상의 용량 증가군에서 RP2D로 정해진 코호트의 환자 수를 늘려서 2상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Phase 1B/2 혹은 2A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보통 희귀질환 임상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고 싶은데 동시에 하나의 프로토콜상에서 진행할 수 없고 하나의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할 때에도 숫자 뒤에 A나 B가 붙습니다. 가령 항암제의 임상시험에서 B 환자를 대상으로 1A를 진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1B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붙은 숫자보다는 그 임상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서 FDA가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 다 알고 계시면 좋지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지화면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지정이 되면 좋은 거긴 한데 그렇다고 승인 가능성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FDA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고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FTD, BTD, RMAT 같은 건 임상시험 기간을 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잘 안 나와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지정에 대해서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총 100밀리언 미만의 나노캡들은 이런 지정 하나로 주가가 빵 뛰었다가 바로 내려앉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RPD 지정입니다. 이 지정을 받게 되면 다음 승인 신청 시에 사용할 수 있는 Priority Review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의 경우 FDA가 신약을 승인하면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당장 쓸 일이 없어진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 주로 빅파마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금액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지만 대략 100밀리언 정도 합니다. 따라서 RPD 지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략 100밀리언가량의 현금 가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아직 승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이믹스 바이오파마라는 나노캡 기업의 후보 물질에 대해서 FDA가 Priority Review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이 기업은 시총이 30밀리언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이거 하나 받고 주가가 바로 60% 올랐습니다. 즉 RPD 지정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바우처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큰 폭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임상 1상에 대한 일반적인 주가 반응은 비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살펴보는 임상 1상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안전성 데이터가 보통은 중립 이하의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대체로 미미합니다. 특히나 약물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주로 항암제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 포함된 기능성 엔드포인트 결과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보는 기능성 엔드포인트는 주로 바이오마커인데요. 이게 만일 이상에서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바이오마커 데이터는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여된 용량에 비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믹스돼서 나와버리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임상 2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상 2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후보 물질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1상에서 비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테스트했지만 비환자와 환자는 여러모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1상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두세 개의 종류의 조건을 달리해서 가장 약한 조건부터 투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 목적은 1상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효능이고 이 시기에 향후 대규모 임상 3상에서 사용할 조건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효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입니다. 2상에서는 기능성 엔드포인트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는 어떤 질병의 통상적인 엔드포인트와 상관관계가 높으면서 기간 단축이나 측정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뜻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이오마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항암제의 경우 통상적인 엔드포인트는 환자의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에서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돌려서 계속 추적을 하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그보다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암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3상을 시작하고 동시에 이상 환자들을 장기로 추적해서 생존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임상 1상에서는 보통 대조군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2상부터는 대조군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오픈 레이블, blinded, randomized 이런 단어들입니다. 오픈 레이블은 말 그대로 레이블을 공개하고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레이블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라벨이라고 하면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약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뜻하는데 어떤 게 진짜 약이고 어떤 게 가짜 약인지를 공개한 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환자와 의사 모두가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엄밀하게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blinded, 즉 눈을 가린 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임상시험을 해야 합니다. blinded에는 single blinded와 double blinded가 있는데요. single은 의사는 아는데 환자는 모르는 경우, double은 의사, 환자 둘 다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randomized는 누가 진짜 약을 투약하고 누가 가짜 약을 투약할지를 무작위로 결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randomized double blind study라고 하면 가장 바이어스가 없이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의미합니다. OLE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Open Label Extension의 줄임말이고 첫 번째 더블 블라인드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오픈 레이블로 지속 투약하는 임상시험을 뜻합니다. 첫 임상에서 위약을 투여했던 환자들에게 투약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짜 약을 투약했던 환자들로부터는 장기간 효능 및 안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LE 결과는 보통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상 2상에서의 주가 반응을 살펴보면 임상 2상은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임상시험인데다가 처음으로 개념 증명이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입니다. 따라서 주가 반응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임상시험 결과 발표하고 하루아침에 50에서 100% 급등한 경우는 많은 경우가 임상 2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임상 2상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군 없이 디자인된 임상시험의 경우 대조군이 있는 임상 3상에서 결과가 반복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중에 일반적인 엔드포인트를 충족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더라도 환자 수가 증가하면 반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사이트 코퍼레이션의 에파카도스탯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아마도 근 10년 내 가장 유명한 임상시험 실패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에파카도스탯은 CTLA4, PD-1 이후 세 번째 면역 항암제로 크게 기대를 모았던 후보 물질입니다. 플라시보 없이 디자인된 임상 1, 2상에서 매우 뛰어난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면서 2017년 당시 엄청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임상 1, 2상에서 바로 3상으로 직행하면서
대조군이 포함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3상 실패 발표 후 한참 지나서 논문을 통해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상 3상입니다. 3상은 2상에 비해 대규모로 진행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Pivotal Trial, Registrational Trial이라고도 불리고 역시 안전성과 효능이 주요 엔드포인트입니다. Accelerated Approval로 진행되는 경우 서로게이트 마커를 엔드포인트로 사용하여 임상시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상 3상을 보통 Pivotal Trial, Registrational Tria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Pivotal은 중심이 되는 이런 뜻이고 Registrational은 등록한다는 뜻인데요.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FDA 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보탈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Registrational은 FDA 의약품 명부의 등재를 위한 임상시험이란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 임상 3상이 Pivotal Trial, Registrational Trial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말들이 3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서 임상 3상 없이 2상, 심지어는 1상의 결과로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경우들에는 3상이 아닌 2상이나 1상이 Pivotal Trial, Registrational Trial이 됩니다. 제 경험상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한 후에 폭등하면 그때가 당분간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후보물질 자체가 기대감이 높은 블록버스터 후보물질이거나 더 기대감이 큰 다른 후보물질의 결과 발표가 대기 중이거나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후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건 시장이 제품에 나온 후에 매출 성장이 확인되면서인 경우가 많아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3상에서 폭등한 주가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확률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시거나 3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지기 싫으면 발표 전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상 3상까지 와서 결과가 좋으면 FDA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전에 FDA와 Pre-NDA 혹은 Pre-BLA 미팅을 갖고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FDA가 동의하면 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승인 신청 서류인 NDA나 BLA를 접수한 후에는 FDA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심사 진행을 안 할 경우에 RTF를 발송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PDUFA를 지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0개월이고 Priority Review의 경우 6개월입니다. FDA는 필요한 경우 애드컴을 소집하여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구합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CRL이 발부됩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가지 약어들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Pre-NDA 혹은 BLA 미팅은 NDA나 BLA의 형식적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미팅으로 NDA와 BLA 제출 전에 FDA와 스폰서가 마지막으로 가지는 미팅입니다. 이 미팅에서 FDA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설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최근 Applied Therapeutics가 Pre-NDA 미팅을 FDA와 가졌는데 이 미팅에서 FDA가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임상 결과에 기반한 엔드포인트를 요구하면서 NDA 제출이 무산되고 주가는 30%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FDA가 가속 승인으로 지정해줬고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 사용에 동의했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이전에 여러가지 사인들이 있게 됩니다. Applied Therapeutics의 경우 2020년 안전성 이외의 문제로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로 되돌아와서 NDA는 New Drug Application의 약자인데 신약 승인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NDA에서 파생된 것으로 sNDA와 ANDA가 있는데 sNDA는 확장 승인 신청서 Supplemental NDA이고 ANDA는 복제약 승인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BLA라는 것도 있는데요. BLA는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의 약자로 바이오 의약품의 승인 신청서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도 BLA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BLA에도 확장 승인 신청서인 SBLA가 있습니다. RTF는 Refusal to File Letter의 약자로 서류 결격으로 심사 진행을 안 하겠다는 통보 서한입니다. PDUFA는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의 줄임말로 승인 심사 수수료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심사를 마치겠다는 목표 기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심사 수수료는 2020년 기준 36만 9,413달러로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줄여서 애드컴이라고 불리는 기구는 외부 전문가 패널입니다. FDA에는 총 47개의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있고 이 중 NDA에 대한 위원회가 18개, BLA에 대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보통 애드컴으로 불리지만 커미티 이름으로 불릴 때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애드컴은 모든 의약품 심사 때 소집되는 것은 아니고 FD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됩니다. 보통 찬성, 반대 의견을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FDA는 보통 애드컴의 의견을 따르지만 간혹 따르지 않아서 무리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해 FDA가 애드컴의 반대 표결을 무릅쓰고 승인했던 최초의 치매 근원 치료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케이스입니다. CRL은 Complete Response Letter의 줄임말로 FDA가 승인을 거부할 때 발송하는 서한입니다. FDA의 신약 승인 심사는 신약 상용화의 중간 기착지이지만 신약 개발에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따라서 신약 승인과 관련된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바이오테크 기업의 주가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FDA 승인은 주가 급등, 거부는 주가 폭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관찰한 바와 그에 따른 견해는 신약 승인 심사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 중립 이하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가 좋더라도 조금 상승하거나 오히려 그 이후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재는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미 모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유는 제가 조금 전 언급했듯 FDA 승인은 신약 상용화의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인데요. FDA 승인을 기점으로 승인된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체질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학업만 열중하던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학업 성적이 중요하던 학창시절과 달리 사회에 나가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도 연구 개발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젠 이전에 해본 적 없던 마케팅도 해야 하고 보험사와 딜도 해야 하는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에 매출은 더디게 올라갑니다. 신약 출시 초기 마케팅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진 중소형 기업들의 경우 매출이 분기당 10밀리언 내외로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출시 후 3년 이내에 예상 최대 매출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상용화 단계 기업의 경우 출시 후 2년 정도는 지켜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임상 4상입니다. 4상은 출시 후 진행하는 임상시험인데 일반적으로 규모와 기간이 3상보다 더 크고 깁니다.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출시된 의약품이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 철회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립 이하의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생산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뮬레이션은 약물 원료 물질의 약물의 성질 개선, 투여 방법 개선 등을 위해서 다른 화학 물질을 섞어주는 것을 말하고 API 혹은 드럭 서브스탄스는 약의 원료 물질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드럭 프로덕트는 API를 포뮬레이션 해줘서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제품을 지칭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파트 2에서는 실제 임상시험 사례들을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